제9행성 플래닛 X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태양계 9번째 행성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얼마나 큰지 무거운지도 모두 우리의 예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플래닛 X가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외계 행성 중에서 이 행성과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어그로 같지만 플래닛 X 자체가 가상의 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외계 행성이든 플래닛 X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플래닛 X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카이퍼 벨트 때문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성들의 고향으로 얼음과 먼지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 구역을 자세히 보면 일부 천체들이 물이 지어 있는 것과 태양의 중력이 약한 아주 먼 곳에서도 긴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며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작은 먼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들 중 일부가 플래닛 X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의심하고 있죠. 또 이 작은 친구들의 궤도를 통해서 플래닛 X의 모습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플래닛 X는 지구보다 약 10배 정도 크고 5배 정도 무거운 행성이고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태양과 200AU의 거리를 가지고 반대로 가장 먼 곳인 원일점에서는 태양과 1200AU의 거리를 가지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타원형의 궤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로 200AU면 200배, 즉 299억 2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거죠. 너무 멀죠? 그리고 이런 플래닛 X와 닮은 외계 행성은 바로 HD 106906b라고 불리고 있는 행성인데요. 이름이 조금 기니까 HD 906b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336광년의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350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행성이죠. 이상하죠? HD 906b의 질량이 지구의 3500배라는 건 플래닛 X보다 700배나 무겁다는 것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 행성의 부피를 구해보면 HD 906b가 플래닛 X보다 약 8.8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HD 906b와 플래닛 X의 비슷한 점은 사실 크기나 질량이 아니라 궤도입니다. HD 906b의 경우 평균적으로 모항성으로부터 약 737AU나 떨어진 곳에서 모항성을 공전하며 플래닛 X처럼 거대한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HD 906b 궤도의 기울기를 보면 약 21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황도면을 기준으로 약 30도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플래닛 X의 궤도 기울기와 비슷하죠.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HD 906b와 플래닛 X의 비슷한 점이라곤 단 하나, 바로 거대한 타원형 궤도와 이 궤도의 기울기뿐이죠.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HD 906b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다른 어떤 행성들보다 플래닛 X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태양계인데요. 태양계의 행성들은 대부분 모두 평평하게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행성계도 이와 비슷하죠. 플래닛 X나 HD 906b처럼 말도 안 되게 긴 타원형의 궤도와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HD 906b의 궤도가 플래닛 X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행성이 우리가 발견한 그 어떤 행성보다 플래닛 X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HD 906b가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래닛 X가 존재할 가능성도 덩달아 어깨춤을 추며 아주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HD 906b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궤도를 가지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은 언제나 그렇듯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몇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로 HD 106906 항성은 하나의 별이 아닌 쌍성입니다. 이 두 별은 3AU의 거리에서 서로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 항성계에서 HD 906b가 만들어질 때 이 행성의 궤도가 심하게 뒤틀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과, 두 번째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항성계 내부에 목성처럼 거대하고 무거운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에 의해 HD 906b가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면서 긴 타원형의 궤도와 함께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무리했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플래닛 X와 HD 106906b는 질량에서는 700배, 크기에서는 약 8.8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같은 행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궤도의 기울기와 긴 타원형의 궤도만큼은 우리가 발견한 그 어떤 행성보다 서로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항성계에 존재하는 행성들은 모항성을 따라 거의 평평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HD 106906b는 말도 안 되는 궤도 하나만으로도 조금 과장해서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우주의 그 어떤 행성보다 플래닛 X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영상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2020년 12월 21일은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정렬되며 가장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어떨까요? 이 두 행성의 정렬이 가능하다면 모든 행성의 정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먼저 21일에 있을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이벤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800년 만에 돌아온 대근접 이벤트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년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목성과 토성의 근접 주기는 약 20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번 대근접이 80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걸까요? 이 부분은 1623년 7월 17일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때 당시 행성들의 위치인데요. 이때도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깝게 정렬해 있는 대근접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구 바로 앞에 태양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1623년에는 태양에 의해 이 대근접을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26년에 관측할 수 있었던 대근접 이후 800년 만에 돌아온 대근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21일에 있을 목성 토성의 대근접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 대근접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능이 조금 괜찮은 일반 망원경을 사용하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번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은 시야각이 약 0.1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대충 각거리를 잴 때 새끼손가락 하나가 1도 정도니까 0.1도면 이 새끼손가락의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이로 인해 맨눈으로 이 둘을 보면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행성을 제대로 구분해서 보려면 망원경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제나 그렇듯 주변이 탁 트이고 불빛이 없는 곳을 찾아가셔야 하고요. 그 후에 오후 5시 30분쯤부터 남서쪽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못 참겠죠?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까지 정렬이 된다면 나머지 행성들은 어떨까요? 태양계 8개 행성이 모두 일렬로 정렬되는 행성 정렬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행성 정렬은 태양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죠. 행성들이 정확히 정렬되는 주기는 행성들의 공전 주기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자신의 공전 주기의 배수 때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전 주기가 1년인 지구와 공전 주기가 2년인 어떤 행성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지구는 1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어떤 행성은 2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1과 2의 최소 공배수인 2년마다 이 두 행성이 정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되는 때를 구해보면 이 주기가 약 32의 5경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태양의 대략적인 수명인 110억 년보다 2,900억 배 정도 긴 시간입니다.
물론 이 값은 공전 주기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수성의 경우 자신의 공전 주기인 88일마다 정확히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현상은 뉴턴의 중력 이론인 만류 인력의 법칙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태양계 모든 행성이 일렬로 정렬되는 일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행성 정렬을 그저 지구의 밤하늘에 모든 행성이 보일 때라고 한다면 아주 먼 미래인 2492년 5월 6일에는 행성 정렬을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하늘이 바로 2492년의 하늘인데요. 이날만큼은 완벽한 일직선은 아니어도 지구의 밤하늘에서 모든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행성의 위치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난장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은 아름답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 2020년 12월 21일에 있는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은 이 두 행성이 하나로 보일 정도로 겹쳐 보이게 되고요. 이 대근접을 보기 위해서는 21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남서쪽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처럼 태양계 모든 행성이 일렬로 정렬되는 주기는 약 32의 5경년이기 때문에 행성 정렬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못 보면 평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2080년에도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이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인 25일은 달이 지구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날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다 끝날 것처럼 짜게 굴어도 기회는 다시 돌아오는 법이죠. 그러니까 눈앞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빛이 태양에서 출발해 지구에 도착하려면 약 8분 18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AU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 걸 약 8분 18초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어떨까요?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 태양의 중력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약 8분 18초 후에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까요? 시원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빛과 중력은 동시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태양이 사라진 후 약 8분 18초 뒤에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지구가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같은 것도 아니고 정확히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은 치과처럼 이상하죠. 중력은 그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일 뿐인데 어떻게 중력에 속도가 있다는 걸까요? 사실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력이 그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일 뿐이라면 중력에는 속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다기보다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 중력은 질량이 커질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 순간 바로 즉시 중력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량이 있는 두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따르자면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는 항상 즉시 생기므로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력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력 렌즈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중력 렌즈 효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의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져 정말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별을 관측하게 되면 별의 실제 위치도 실제와 다르게 보이고요. 하나의 별도 여러 개로 보이게 되죠. 이런 현상은 태양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평소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 뒤에 있는 별을 관측하기 어렵지만 일식대를 이용해 태양 너머에 있는 별을 관측하면 약 1.75초 0.000486도 정도로 휘어진 별빛을 볼 수 있죠. 생각보다 너무 짜죠?
그리고 이 현상은 만류인력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이 없는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죠. 상대성 이론은 만류인력의 법칙과는 다르게 중력을 시간과 공간, 즉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아주 팽팽하게 펴진 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놓으면 천이 공 아래로 휘어지듯이 어떤 무거운 물체가 가지는 질량과 에너지의 총합이 시공간이라는 천을 휘어지게 만들면서 중력이 작동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질량과 에너지의 총합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동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중력 렌즈 효과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천체가 시공간을 구부리고 있어서 빛이 시공간을 통과할 때 이 공간을 따라 빛이 움직임으로 휘어져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 행성의 공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행성과 모항성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는 만류인력의 법칙과는 다르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행성이 모항성이 파놓은 구덩이를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 중력의 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시공간을 물의 표면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물의 표면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가벼운 물결이 생겨 퍼져나가는 것처럼 휘어지는 시공간도 물결과 같이 파장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는 중력도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력에 전달되는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과 에너지는 같으므로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물체를 가속시키기 위해 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질량이 늘어난 물체를 가속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빛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빛처럼 정지 질량이 없는 물질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력도 이와 마찬가지죠. 중력도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력은 이론적으로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진짜로 중력이 빛의 속도와 같다면 실제로도 관측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2017년에 관측되었던 중력파의 그래프입니다. 중력파는 어떤 무거운 천체의 합병에 의한 갑작스러운 질량 변화나 또 어떤 거대한 천체의 가속 운동으로 생기게 되는 파도인데요. 갑작스러운 질량 변화는 물의 표면에 어떤 물체를 놓았다가 뗄 때 생기는 물결에 비유할 수 있고요. 두 무거운 천체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공전 속도가 빨라지며 이 두 천체가 가속 운동을 하며 만들어지는 중력파는 물을 휘저을 때 생기는 물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체가 시공간이라는 팽팽한 천을 휘저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물결의 속도, 즉 중력파의 속도를 측정하면 자연스럽게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관측된 결과에 의하면 중력파가 도착한 후 빛이 약 1.98초 후에 도착했죠. 이로 인해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와 빛의 속도가 99.99999% 정도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확히 똑같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공간을 물의 표면이라고 했을 때 중력은 마치 물결처럼 시공간을 왜곡시키며 퍼져나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는 중력이 전달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죠.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는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와 같아야 하며 실제로도 서로 정확히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따라서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약 8분 18초 후에 지구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며 약 8분 18초 후에 지구는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태양이 사라진 후 8분 18초 후에 지구가 튕겨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쉽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에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프리온 스타라고 불리는 이 별은 지름이 15에서 20cm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와 크기가 비슷한 별입니다. 먼저 프리온 스타는 프리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별은 아닙니다. 그저 프리온이라는 가상의 입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프리온이 뭐길래 이렇게 작은 별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쿼크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인데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쳐갔던 전자도 기본 입자 중 하나인 렙톤의 일종이죠. 이 기본 입자들이 바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가 끝일까요? 사실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조금은 위치가 애매한 프리온 이론에 따르자면 쿼크도 프리온이라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탑쿼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탑쿼크는 쿼크 중에서도 질량이 가장 무거운 입자입니다. 사실 모든 기본 입자 중에서 가장 무겁죠. 어느 정도냐면 탑쿼크의 질량은 양성자 79개와 중성자 118개로 이루어진 금의 원자핵과 비슷합니다. 그냥 무거운 게 아니죠. 그래서 탑쿼크의 이 말도 안 되는 질량을 통해 어쩌면 쿼크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리온처럼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프리온 스타라는 말도 안 되게 작은 별이 만들어질 수 있죠. 먼저 별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기는 청력과 별의 질량으로 인해 생기는 중력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반대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양보다 3에서 15배 정도 무거운 별들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초신성을 일으키며 중성자별로 변하게 되는데요. 중성자별은 이름 그대로 대부분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집성입니다. 중성자가 중력에 눌릴 대로 눌려서 만들어진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별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축태압이라는 힘으로 중력을 밀어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축태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공을 손가락으로 꽉 누르는 일과 느낌적으로 비슷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공을 손가락으로 꽉 누르게 되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을 누르는 만큼 공도 우리의 손가락을 밀어내기 때문이죠. 또 공과 공도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을 손가락으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중성자를 포함한 원자와 기본 입자들도 이와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두 개의 공을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작은 입자들도 서로 겹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손가락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죠. 이 힘이 바로 축태압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죠. 리빙 포인트로 태양과 질량이 같거나 더 작은 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며 중심의 균형이 깨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만들어지는 백색 외성도 이와 같은 원리죠.
하지만 축태압 자체가 절대적인 힘은 아닙니다. 별이 초신성을 일으킨 후 중심에 남은 물질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중력이 축태압을 씹어 먹을 정도로 강하다면 이 중심의 공들은 압착기에 들어간 것처럼 깨지게 되죠. 중심의 작은 입자들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질량의 15배 이상의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별들의 경우 초신성 이후 중심에 남아있는 질량이 많아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성자별로 변하지 않고 블랙홀로 붕괴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자나 중성자를 비롯한 모든 입자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 생기는 축태압을 통해 중력을 밀어낼 수 있고요. 이로 인해 블랙홀로 붕괴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온 스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프리온이라는 이 작은 입자의 축태압이 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온 스타는 어떤 천체일까요? 프리온 스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15에서 20cm의 지름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금 널널하게는 1m 이하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1세제곱cm당 14kg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밀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프리온 스타의 지름이 15cm라고 했을 때 이 15cm 안에 2642개의 지구가 들어있는 것과 같고요. 미노 머그컵으로 프리온 스타를 크게 떴을 때 이 머그컵 안에 약 569개의 지구가 들어있다는 뜻도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아쉽죠. 프리온 스타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극단적인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쿼크 스타죠. 쿼크 스타는 프리온 스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의 천체로 쿼크의 축태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쿼크 스타도 약 11에서 17k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밀도 또한 1세제곱cm당 100억 kg으로 굉장히 높죠. 이는 하나의 쿼크 스타 안에 1353개의 지구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미노 머그컵 안에는 5.7의 10의 -13제곱개의 지구, 대형 포크레인 2억 8천 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쿼크 스타도 프리온 스타처럼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 쿼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쿼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쿼크가 그룹으로 있는 중성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쿼크가 쿼크 그 자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쿼크로 이루어진 쿼크 스타가 축태압만으로 안정성을 가지며 존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쿼크 스타의 존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손바닥보다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의 천체인 프리온 스타는 쿼크보다 더 작은 입자인 프리온으로 이루어진 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에서 20cm 정도의 작은 크기에 밀도 또한 1세제곱cm당 14kg 정도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프리온 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천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천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별의 중심에서 생기는 청력과 중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건 별이 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깥의 압박과 비난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넘어졌다고 해서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넘어지는 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새해에도 조금 더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로부터 약 27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아벨 2261은 수많은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단의 중심에도 다른 대부분의 은하와 은하단들처럼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의외로 이 은하단의 중심에서는 지금까지도 블랙홀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랙홀이 정말 실종이라도 된 것처럼 블랙홀이 있었다는 흔적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벨 2261 BCG라고 불리는 은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벨 2261 은하단의 은하 중에서도 가장 밝고 거대한 은하인 동시에 이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인싸죠. 그래서 이 은하의 중심에 태양의 약 30억에서 1000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블랙홀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오직 스폴라우가 아벨 2261 BCG에서 관측한 15 마이크로 가우스의 세기를 가지는 자기장, 즉 블랙홀이 존재했었다는 흔적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이 은하의 중심에 최소 약 48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홀이 활동했던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다면 이 은하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블랙홀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두 가지의 가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블랙홀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인 특이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시공간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멍에 빠지면 어떤 물질이라도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빛마저도 이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로 인해 우리는 맨눈으로 블랙홀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결국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모두 삼켜버리는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의 주변을 공전하는 별의 움직임이나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처럼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별의 움직임을 이용한 관측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의 관측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궁수자리 A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별인 S2의 궤도를 보면 블랙홀에 의해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형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블랙홀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에서는 강한 중력에 의해 초속 약 5000km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별의 움직임을 통해 이 별 S2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물론 S2 말고도 S14나 S12 같은 별들을 비롯한 다른 별들의 궤도도 이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을 통한 관측은 별의 움직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알려주는데요. 이 방법은 M87 은하의 중심에서 찍힌 블랙홀 사진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검은 구멍이 바로 블랙홀의 그림자고요. 바깥의 주황색 부분이 바로 강착 원반의 빛이죠. 하지만 이렇게 블랙홀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 주변이 텅 비어 있을 경우 블랙홀을 볼 수 없다는 점이죠. 별의 움직임으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방법은 블랙홀 주변에 반드시 공전하는 별이 있어야 하고요.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려면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착 원반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들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고, 이때 이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며 온도가 높아져야 빛이 방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아벨 2261 BCG 은하의 중심이 비어 있다면 이곳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블랙홀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블랙홀이 은하계 밖으로 튕겨 나갔을 경우인데요. 대부분 은하와 은하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 두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 충돌을 주도한 은하 중심의 블랙홀들은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블랙홀의 공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파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중력파가 방출됨에 따라 이 두 블랙홀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블랙홀의 충돌로 인해 중력파가 방출될 때 이 두 블랙홀의 질량이 서로 다르다면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블랙홀 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코일링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발로 찬 것처럼 블랙홀이 튕겨 나가는 현상이죠. 그리고 바로 이 블랙홀 킥으로 인해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은하 바깥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홀 킥의 경우 두 블랙홀의 질량비에 따라 당연하게도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단순하게 질량비가 클수록 두 블랙홀의 질량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아벨 2261 BCG 은하의 중심을 보면 벌지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부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벌지 부분이 부풀어 있다는 건 어쩌면 이 은하의 중심의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과 충돌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며 방출된 강력한 중력파가 은하 중심의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낸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일어난 블랙홀 킥으로 인해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은하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도 우주공간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블랙홀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아벨 2261 은하단의 중심에는 수많은 은하를 묶어줄 수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블랙홀이 존재했다가 사라진 흔적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죠. 그저 이 은하단의 중심이 텅 비어있어 이 블랙홀을 관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설과 은하단의 중심에서 일어난 블랙홀의 병합으로 인해 이 은하단의 중심에서 블랙홀이 바깥으로 쫓겨났을 것이라는 가설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블랙홀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즉 블랙홀이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가설이 맞다면 아마도 올해 말에 발사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블랙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 중심의 블랙홀이 블랙홀 킥에 의해 바깥으로 쫓겨났다면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이 블랙홀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블랙홀이 은하에서 쫓겨나 우주를 떠돌고 있다면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블랙홀을 찾지 못할 것이고 이 블랙홀은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우주 어딘가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블랙홀의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우주에서 하는 질문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알아낸 답이 항상 시원한 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질문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답, 정확한 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답이 없다는 건 뭐든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답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괜히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맨.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평균 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1973년 이후 하루의 길이가 가장 짧았던 2005년 7월 5일의 하루는 24시간보다 0.00105516초 정도 짧았고요. 2020년 7월 19일의 하루는 24시간보다 0.00146003초 정도 더 짧았죠. 이는 2020년 7월 19일 지구의 자전이 2005년 7월 5일보다 약 1.3배 정도 더 빨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계속해서 더 빨라진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자전이 너무 빨라져서 우리가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 위에 정말 정확하게 있다면 지구가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구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원심력 때문이죠.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생기는 가짜 힘입니다. 가짜 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가짜 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관성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비관성계에서는 이 가짜 힘 없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력도 관성력의 한 종류죠. 여기 사놓고 한 번도 맞추지 못한 얄미운 큐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큐브를 A에서 B로 움직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움직여 이 큐브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큐브와 손의 상호작용을 통해 큐브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또백입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바로 알짜 힘, 진짜 힘이죠. 하지만 관성력은 다릅니다. 관성력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움직이려는 물체는 움직이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말하죠. 즉 외부의 알짜 힘 없이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예로 들 수 있죠. 멈춰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움직였을 때 몸이 마치 뒤로 당겨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몸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관성력이죠. 앞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이 부분이 관성력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알 수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관성계란 아주 특수한 좌표계로 등속 운동을 하거나 멈춰 있을 때의 프레임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관성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실 관성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바뀌게 되었을 때, 자동차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프레임을 비관성계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동차가 가속하는 비관성계에서는 몸이 뒤로 밀리면서 관성력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가 감속하는 비관성계에서는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관성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킥이죠. 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관성력 없이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비관성계에서는 관성력 없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속했을 때 몸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관성력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관성력을 가짜 힘,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어쨌든 원심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줄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돌고 있는 이 두꺼비와 같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항상 같은 속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했을 때처럼 줄에 매달린 두꺼비도 관성력, 즉 원심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심력의 방향은 실제로 두꺼비를 당기고 있는 힘, 구심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꺼비를 돌리고 있는 손을 지구, 두꺼비를 잡고 있는 줄을 중력, 두꺼비를 적도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구를 따라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중력과 반대 방향을 가지는 원심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이 원심력이 커져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손 위에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곳에서는 원운동을 하지 않아 원심력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이로 인해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항상 중력과는 반대 방향의 힘인 원심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원심력이 우리를 지구 밖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평소에는 왜 이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받는 원심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70kg인 우리가 적도에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우리가 받는 원심력은 2.436N 정도 되지만 중력은 686N이나 됩니다. 중력이 원심력보다 약 280배 정도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원심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점점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먼저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의 몸무게를 다시 70kg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지구의 적도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약 15.33배 정도 빨라지게 되면 이때 우리가 받는 원심력은 572N이 되고요. 이로 인해 지구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중력은 114N으로 줄어들어 마치 달에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6배는 더 높이 뛸 수 있고 몸무게도 평소의 6분의 1 정도로 가벼워지는 거죠. 치킨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져 현재의 자전 속도보다 16.78배, 초속 7,920m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지구 밖으로 하늘을 향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천천히 빨라진다면 우리도 천천히 우주를 향해 하늘 위로 떠오르게 되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면 당연히 우리도 로켓처럼 아주 빠르게 우주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받는 원심력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므로 우리가 적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 지구가 최소한 약 16.78배 이상으로 더 빠르게 자전할 경우 우리는 지구 바깥을 향해 날아갈 수 있고요. 이 모습은 마치 로켓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다면 이곳에서는 지구가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원심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가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지구의 자전축에서는 원심력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자전축을 찾을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고 튕겨나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여기 치킨 순살로 한 마리랑 목성은 목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약 2.46배나 더 무거울 정도로 거대한 가스형 행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성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행성의 중심을 향해 끝없이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목성의 중심에 지구보다 무거운 암석 덩어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고 수소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암석 덩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오히려 목성의 중심에 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왜냐면 울티마 툴레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울티마 툴레는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된 소행성으로 큰 덩어리가 울티마, 작은 덩어리가 툴레인데요. 이 둘을 합쳐서 울티마 툴레라고 불렸죠. 물론 지금은 486958 아크로스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울티마 툴레와 목성의 중심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초기 태양계입니다. 초기 태양계의 태양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먼지와 가스 구름에 덮여 있었는데요. 이 구름 속에서 초기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착 원반을 이루고 있는 먼지들이 서로 부딪혀 합쳐졌고 이로 인해 덩치가 커진 덩어리들이 행성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초기 행성들은 태양계의 설선, 온도가 낮아 물질들이 얼어붙게 되는 선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태어났고요. 태양과 먼 설선 바깥에서는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이 태어났죠. 특히나 설선에는 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성과 같이 거대한 가스형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강착 원반의 회전 속도가 느린 경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강착 원반의 회전 속도가 빠른 경우입니다.
먼저 강착 원반의 회전 속도가 느린 경우 초기 행성들이 아주 젠틀하고 부드럽게 뭉쳐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초기 행성들이 천천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선 안쪽과 바깥쪽에서 각각 행성이 성장하게 되므로 암석형 행성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스형 행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강착 원반의 속도가 빨랐다면 강착 원반의 먼지들이 아주 거칠게 서로 충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태양계의 초기 행성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나루토 같은 스타일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기 행성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태양과 가까운 쪽에서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가스형 행성의 중심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초기 행성이 만들어졌다면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인 토성, 해왕성의 중심에도 암석 핵이 존재할 수 있죠. 가스형 행성들이 가스를 끌어들이기 전에 이미 초기 행성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말을 할 때가 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울티마 툴레는 일종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울티마 툴레의 모습을 통해 초기 태양계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제 살짝 감이 오죠. 울티마 툴레의 모양을 보면 아주 부드럽게 서로를 공전하다가 뭉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두 덩어리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했다면 이런 눈사람 모양이 아니라 공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초기 태양계 강착 원반의 회전 속도가 느렸다는 것을, 즉 초기 행성들이 부드럽게 서로 뭉쳐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초기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면 자연스럽게 목성을 비롯한 가스형 행성들은 설선 바깥 부분에서 천천히 성장해 가스를 모으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가스형 행성의 중심에 암석 덩어리가 생길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울티마 툴레라는 이 작은 소행성의 존재만으로도 목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딱 100%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굉장하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목성의 중심에 있는 수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목성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수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와는 다릅니다. 바로 금속성 수소이기 때문이죠. 금속성 수소는 이름 그대로 금속의 성질을 가지게 된 수소인데요. 수소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 수소를 이루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보어 반지름보다 작아졌을 때 수소 전자들이 자유전자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말 아니었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자는 양성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양성자와 더 먼 지점에서 갑자기 여기 뿅 하고 나타나고요. 반대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다시 양성자 가까이에서 저기 뿅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소 전자가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질 때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소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는 반지름을 보어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이 거리는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약 187배나 작습니다. 약 0.053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죠. 얄미울 정도로 작죠. 그래서 금속성 수소들을 이루는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보어 반지름보다 더 가깝다는 말은 이 양성자들 사이의 거리가 약 0.053 나노미터보다 더 가깝다는 걸 뜻하고요. 이때 전자들이 자유전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건 금속성 수소를 이루는 수소 전자들이 궤도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이런 성질이 바로 금속의 성질입니다. 금속들도 금속성 수소들처럼 서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물론 금속을 이루는 전자들이 모두 자유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전자와는 반대로 원자 내부에 묶여있는 전자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구속전자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자유전자의 성질로 인해 금속에는 전기가 잘 흐르게 되고요. 열도 다른 물질들보다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 수소가 금속성 수소죠.
하지만 아직까지 금속성 수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속성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성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무려 2.46배나 무겁습니다. 이는 태양계 행성 중 목성이 가장 큰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중력으로 인해 목성의 중심에 있는 물질들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사실 수소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 언제든지 중력, 질량이 커지게 되면 핵과 핵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목성의 질량이 더 무거워지면 언제든지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며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금속성 수소는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금속성 수소가 전부입니다. 이 금속성 수소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두께 1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수소 샘플에 495기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 만들어졌죠. 참고로 495기가파스칼은 지구 내부의 압력인 354기가파스칼보다 약 1.4배 정도 강한 압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금속성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금속성 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속성 수소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성 수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알 수 없었고요. 심지어 금속성 수소의 압력을 제거했을 때 금속성 수소가 안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속성 수소가 우리의 예상대로 초전도체인지도 알아내지 못했죠. 정말 금속성 수소가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도 이 금속성 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목성의 중심에 암석 덩어리가 있으려면 목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주 거칠게 물질들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울티마 툴레의 모양을 통해 실제로는 초기 태양계의 먼지들이 아주 부드럽게 뭉쳐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실제 목성의 중심에는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목성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생긴 금속성 수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목성의 중심을 향해 끝없이 내려가 마지막에 보게 될 금속성 수소의 모습은 말랑말랑한 액체 상태의 금속성 수소일 수도 있고 단단한 고체 상태의 금속성 수소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목성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목성의 중심에 있는 금속성 수소처럼 우리도 추락의 끝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는 비엔나 대학에서 측정한 중력입니다. 90mg의 무게를 가지는 아주 작은 두 개의 공을 이용해 측정되었죠.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한 중력 중 가장 작은 크기의 중력인 동시에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입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세포 하나가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중력의 약 65% 정도밖에 안 되는 힘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상하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질량이 작은 것들, 그러니까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물질들을 이용해 중력을 측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맞습니다. 진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을 측정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작은 것들을 이용해 중력을 측정해야 하죠. 예를 들어 질량이 0에 너무 가까워서 직접적으로 측정조차 되지 않는 중성미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 사이의 중력이 가장 작은 중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게가 90mg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두 공을 이용한 이 실험도 가장 작은 중력을 찾기 위해서만 진행되었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힘에도 반응할 수 있는 정밀한 센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에서 측정된 중력이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력이 얄미울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죠. 우주에는 4가지의 기본 힘이 있습니다. 중력을 비롯한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이 바로 이 힘들이죠. 먼저 강력, 강한 핵력은 2개 이상의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힘인데요. 단순하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헬륨의 경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묶어주고 있는 힘이 바로 강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들도 모두 이 강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강력이 핵자들을 서로 묶어주고 있다면 이 힘이 중력과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력은 중력과 달리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다가 일정한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0이 됩니다. 생각하기 편하게 고무줄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고무줄의 양쪽 끝을 당기게 되면 탄성, 즉 고무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무줄의 끝을 당기면 당길수록 이 두 끝 지점의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지는 강력처럼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고요. 고무줄의 탄성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게 고무줄을 당기게 되면 서로 거리가 멀어졌을 때 강력이 0이 되는 것처럼 고무줄도 끊어지며 손끝에 느껴지는 힘도 0이 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약해지면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0이 되지 않는 중력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양력,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에 관여하는 힘을 말합니다. 방사성 붕괴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스스로 핵자의 조성을 바꾸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칼륨 40의 경우 19개의 양성자와 21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19개의 양성자와 2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칼륨보다 1개의 중성자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칼륨 40이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륨 40의 핵은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칼륨 40의 원자핵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원자핵의 조성을 바꾸게 되죠. 칼륨 40의 핵을 이루고 있던 양성자 19개와 중성자 21개 중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 전자를 음의 베타 입자라고 부르고요. 이 전자, 음의 베타 입자가 바로 방사선인 베타선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현상에 관여하는 힘이 양력이죠. 참고로 칼륨 40의 방사성 붕괴 때문에 바나나를 먹으면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바나나로 몸에 이상이 생기려면 약 500만 개의 바나나를 한꺼번에 먹어야 합니다.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친 단어로 전기력과 자기력이 결국은 서로 똑같은 힘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중력처럼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자기력은 단순하게 전하를 가지는 입자와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어떤 두 입자가 서로 광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힘을 말하죠. 이는 캐치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A가 던진 공을 B가 받았을 때 A가 던진 공을 통해 B의 손에 힘이 전달되는 것처럼 전자기력도 어떤 두 입자가 광자라는 공을 통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힘이죠. 이 힘으로 인해 자석이 철에 붙기도 하고요. 자석이 서로를 밀어내거나 당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었을 때 생기는 마찰력도 전자기력의 일종인데요. 물질들이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 광자를 주고받으며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풍선과 머리카락을 문질렀을 때 정전기가 생기는 걸 보면 감이 오죠. 어쨌든 이렇게 우주에는 중력을 비롯한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까지 4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힘들이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4가지의 힘 중 강력이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은 전자기력, 양력, 중력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자면 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중력을 1이라고 했을 때 강력은 중력보다 10의 44제곱배만큼 강하고요. 전자기력은 10의 41제곱배, 양력은 10의 39제곱배만큼 강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무게가 90mg 밖에 되지 않는 이 두 공 사이에서 측정된 중력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다른 세 가지의 힘들에 비해 중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양성자나 중성자, 기본 입자들처럼 아주 작은 물질들 사이에서도 중력이 존재하겠지만 이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고 여러분의 뒤에서 아주 약한 실바람이 불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실 바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미시 세계에서의 중력도 이와 마찬가지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에 의해 서로 묶여 있을 때 중력은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심지어 양자역학에서는 중력을 계산에 넣지도 않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서로 통합되지 않는 겁니다. 중력으로 거시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으로는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 없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은 중력 없이 미시세계의 운동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중력이 지배하는 거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을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정말 작은 단위, 밀리미터 단위에서의 중력을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측정된 이 작은 크기의 중력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작은 중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력은 어떻게 측정되었을까요? 이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토르션 밸런스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토르션 밸런스는 유리상자 내부의 작은 공과 실에 매달린 작은 공 사이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두 공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실이 비틀리면 이 비틀림이 유리상자에 그려진 눈금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이용해 아주 작은 힘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쿨롱의 법칙도 이 장비로 발견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장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엔나 대학에서도 이 장비를 이용했는데요. 다만 이 두 공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력을 없애기 위해 이온화된 칠소를 상자 내부에 넣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만들어줬고요.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험 장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 두 공을 관측했습니다. 또 천천히 이 두 공을 가까워지게 하면서 더욱더 정확성을 높였죠.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이 두 공 사이의 중력이 바로 9의 마이너스 14제곱 뉴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쉽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중력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실험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어줄 실마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중력을 이용하는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천체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끝없이 압축되면서 만들어지는 천체인데요. 특히나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빛마저도 삼켜버릴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게 되죠. 왜냐면 빛이 특이점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간다는 건 밖에서 특이점을 보는 관측자에게는 시간이 멈춘다는, 즉 시공간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물질이든 특이점을 감싸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순간부터 이 관측자에게는 이 물질의 시간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 즉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이점 밖에서 보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걸 뜻하죠.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이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아인슈타인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죠.
특이점의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미씨 세계에는 중력이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한 미씨 세계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는 양자역학만으로는 풀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통합하지 않고서는 특이점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블랙홀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중력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통해 특이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곳의 비밀을 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하죠. 왜 또 우리는 이렇게까지 특이점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는 우주의 시작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시작은 빅뱅인데요. 빅뱅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끝없이 팽창을 거듭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뭔가 또 번뜩했죠.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특이점이죠. 우주도 결국 특이점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뱅 이전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도 여기서 시작되죠. 우주가 특이점, 그러니까 시공간의 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빅뱅 이전의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게 되면 또다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빅뱅과 함께 빅뱅 이전의 사건들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특이점에 집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정말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을 측정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작은 물질들의 세계인 미씨 세계에 존재하는 중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력이 미치는 영향은 0, 즉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90mg의 무게를 가지는 이 작은 두공 사이의 중력이 우리가 측정한 또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이 되죠. 하지만 이 중력이 가지는 의미는 그저 작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씨 세계에 존재하는 중력, 정말 우주에서 가장 작은 중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미씨 세계와 거시 세계를 이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이론의 통합을 통해 우리는 특이점과 함께 우주의 시작인 빅뱅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중력이 그저 작은 것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 작은 중력이 우주의 시작을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항상 우리가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생겨나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억지로 나쁜 의미만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진짜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